자, 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53쪽 감정평가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3쪽 감정평가론. 예? 7페이지 할 차례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57쪽 감정평가 3방식. 자, 감정평가는 3가지 방식과 7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감정평가의 3방식과 7방법이라고 하는데 3방식 7방법 내용 정리 들어가도록 할게요. 7번 보세요. 자, 감정평가라는 3가지 방식이 있네요. 첫 번째 방식은 이제 원가 방식이라고 해요. 원가 방식. 두 번째 방식은 비교 방식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 방식은 수익 방식이라고 합니다. 수익 방식. 그리고 요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는 감정평가의 3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원가 방식은 비용성 가지고 감정평가하는 방식이고요. 비교 방식은 시장성 가지고 감정평가하는 방식이고, 수익 방식은 수익성 가지고 감정평가하는 방식인데, 이거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비용성 해봐요. 하자고 할 때는 좀 해봐요. 예. 두 번째 시장성 해봐요. 시장성. 고마워요. 예. 세 번째 수익성 해봐요. 예, 비용성, 수익성이야. 비용이 얼마 들어갔느냐로 감정평가하는 게 비용성이고요. 수익을 얼마 발생하느냐 하는 게 수익성인데, 시장성이라는 단어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시장성은 2글자로 표현하면 거래예요. 거래. 그럼 3글자로 표현하면 시장성이고. 그럼 절 보시고, 일반적인 아파트, 상가, 공장, 토지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빈번히 거래가 돼야 안 돼. 되죠. 이런 애들을 우리는 시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주로 공익 목적이나 특수 목적의 부동산들이 그러한데, 교회, 사찰, 성당, 파출소, 동사무소, 구청, 시청, 도청 이런 놈들은 시장에서 빈번히 거래가 되지 않죠. 그럼 얘들은 우리가 시장성이 없다라고 하거나 또는 비시장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시장에서 빈번히 거래가 이루어지면 뭐가 있고, 시장성이 있고, 거래가 잘 안 되면 시장성이 없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는 제가 그냥 시장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할 테니까, 거래가 잘 되는구나, 거래가 잘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어요? 예. 그럼 지금 출발해 볼 테니까 칠판 한번 보세요. 비용성으로 감정평가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신축한 지 5년이 지난 중고부동산의 가격을 구하고 싶어요. 중고부동산. 자, 중고부동산의 가격을 구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새로 지어봅니다. 실제로 새로 짓는 건 아니고요. 새로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 감가액을 빼줍니다. 감가액을 빼줘요. 그렇게 해서 부동산의 가격을 선정하는 걸 원가 방식이라 그래요. 요때 요 놈을 재조달 원가라고 하고요. 요 놈을 감가 누계액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단어가 나올 때는 계속 따라해 보시면서 단어에 노출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 따라해 보세요. 재조달 원가. 감가 누계액. 요거 무슨 말인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요 분필이 중고 분필이에요. 중고 분필. 요 분필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요 분필 가격은 80원이에요. 왜 80원인지 아세요? 알려드릴게요, 제가. 요게 새 거였을 때 100원이었어요. 그때 자로 재보니까 10cm였습니다. 지금 자로 재보니까 8cm야. 그럼 20원만큼 제가 써서 달아 없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달아 없어진 부분을 빼주는 거지. 감가된 부분을. 그럼 현재 이 분필 가격은 얼마다? 80원이다. 이게 원가 방식이에요. 원가 방식은 쉬워요. 새 거였을 때 가격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 가격에서 지금은 중고 상태니까 까진 부분을 빼주는 거지. 그러면 현 상태의 부동산의 가격을 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즉 비용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원가에. 새 거였을 때 비용이나 원가가 얼마겠느냐. 감가되는 비용이 얼마겠느냐. 그래서 현 상태의 가격이 얼마겠느냐. 이게 원가 방식입니다. 비교 방식은 뭐냐. 자, 지난주에 배웠던 그림 하나 다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기억 못하면 제가 이거는 인간적으로 좀 섭섭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기억 못하더라도 기억하는 듯한 표정을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예. 자, 내가 감정평가하려고 하는 부동산을 대상부동산이라고 그래요. 대상부동산이 속해 있고 속해 있지 않고 이걸 모두 포함하고 요걸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건데, 대상부동산이 속해 있으면 무슨 지역? 인근지역. 기억나죠? 예. 속해 있지 않으면 유사지역. 이걸 모두 포함하면. 그렇지. 동일수거권 안에 있는 부동산들은 대상부동산과 가격이 완전 달라요? 아니면 비슷해요? 비슷하죠. 그럼 잘 보세요. 동일수거권 안에서 내 부동산과 정말 비슷한 부동산 하나 찾아왔어요.
완전 내 부동산이랑 비슷해. 근데 얘가 5억에 거래가 되어버렸어. 5억이 뭐가 되었다고? 거래가 되었다고. 거래가 되었으면 뭐가 있네? 그럼 내 부동산의 전제 조건이 시장성이 있어야 돼요. 내 거랑 비슷한 것들이 빈번히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얘가 5억에 거래가 되었고 이 부동산을 우리는 거래 사례 부동산이라 그래요. 거래 사례 부동산 대충 느낌이 왔겠지만 5억에 거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5억에 거래된 적이 있다. 그래서 사례 부동산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거랑 비슷한 게 얼마에 거래되고 있다면? 5억에 거래되고 있다면 내 것도 얼마쯤 한다? 5억쯤 한다. 근데 5억인 건 아니고 5억쯤 하는 거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되겠어, 이제?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비교 방식이에요. 비교 방식은 일단 제일 먼저 동일 수거권이라는 곳에 가서 대상 부동산과 비슷한 부동산이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지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부동산이랑 비교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방식이 비교 방식이고, 방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세 가지 방식 중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 비교 방식입니다. 비교 방식보다 더 많이 쓰는 방식은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자격증 따서 중개 실무에 나가시면 90% 이상을 비교 방식을 써요. 비교 방식. 세 번째 수익 방식은요. 잠깐만. 2 곱하기 5는 10이죠. 만약에 2는 어떻게 구해요? 그러면 5분의 10 이렇게 구합니다. 맞아요? 예, 그럼 대답 좀 해주세요. A 곱하기 B가 C라면 A 곱하기 B가 C라면 A는 어떻게? B분의 C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럼 7번 보세요. 특정 부동산이 1억짜리예요. 1억짜리. 근데 이 부동산의 수익률이 10%예요. 그럼 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죠. 그럼 출발합니다. 이 부동산의 가격이 얼마짜리죠? 1억. 수익률은 몇 프로? 10%. 그럼 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순수익은 얼마? 1,000만 원. 그럼 대답해 주세요. 뭐 곱하기 뭐는 뭐다? 가격 곱하기 수익률은 순수익이다. 만약에 제가 우리가 감정평가하는 거라서 말하는 건데요. 지금 제가 가격이 궁금해요. 가격이 궁금하면 뭐 분해? 수익률 분해 순수익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답하세요. 우리 분수의 성질을 배워서 알겠지만 분자가 커지면 분수는 커져요. 분자 분수는 비례 반비례. 비례. 분모가 커지면 분수는 떨어져요. 분모와 분수는 무슨 관계? 반비례. 자, 그럼 7번 보시고. 수익을 많이 발생하는 부동산은 가격이 싸겠다, 비싸겠다? 비싸겠다. 이런 논점에서 출발하는 방식이 수익 방식이에요. 수익 방식은 수익을 수익률로 나누어서 가격을 구하는 방식인데, 물론 이제 수익률의 이름이 할인율 또는 환원율 이렇게 바뀌긴 합니다만은, 그거 나중에 가서 하도록 하고요. 수익이 많이 발생하면 가격이 비싸겠다는 논점이에요. 똑같은 우리가 다가구 주택 두 개가 있어요. 근데 다가구 주택을 사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그 임대료 수익입니다. 월세가 많이 나오는 부동산과 적게 나오는 부동산 중 우리는 월세가 많이 나오는 부동산에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 있을 거예요. 이유는 얘가 사기만 사면 지금 이 시간부터 나에게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수익을 많이 발생하는 부동산들은 가격도 비쌀 거다 하는 게 수익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물건의 원가 방식을 쓰고 어떤 물건의 비교 방식을 쓰고 어떤 물건의 수익 방식을 쓰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저 보세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삼각자산들 있잖아요. 삼각자산들은 감가가 되는 물건들이에요. 대표적인 물건에는 두 개가 있는데 건물이랑 기계가 있어요. 건물이랑 기계. 그럼 건물 기계처럼 삼각이 되는 물건들은 무슨 방식을 쓰겠다? 원가 방식을 쓰면 됩니다. 삼각자산은 감가가 되는 물건이니까. 됐어요? 예. 내 부동산이랑 비슷한 게 시장에서 빈번히 거래되고 있다. 그럼 이건 뭐가 있다고 봐야 돼요? 시장성이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럴 때는 무슨 방식을 쓰면 돼요? 비교 방식을 쓰면 돼요. 세 번째, 수익을 발생하는 물건들은 뭘 쓰면 되고 수익 방식을 쓰면 되고. 그러니까 물건마다 감정평가하는 방식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만들 수 있고 감가되는 물건들은 원가 방식, 시장에서 빈번히 거래되는 물건들은 비교 방식, 수익을 발생하는 물건들은 수익 방식. 그럼 우리가 이거 사실 대충 본 거예요. 원가 방식이 뭔지, 비교 방식이 뭔지, 수익 방식이 뭔지 대충 본 거고, 자세한 내용은 1월달, 2월달 수업 가서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뭐라 할 거냐면,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 자, 원가 방식으로 가격을 구할 수도 있고요. 임대료를 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시험에 나올 때는 가격 이렇게 안 나오고 가액으로 나오더라고요. 이건 임대료. 그래서 시험 나오는 단어도 그대로 기억합시다. 따라해보세요. 가액, 임대료. 근데 여기서는 가액이 하나 더 있어요. 비교 방식은 3개. 유명하니까. 수입 방식도 가액, 임대료인데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제. 자, 원가 방식으로 가액을 구하는 방법들을 우리는 원가법이라 그래요. 원가법.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을 적산법이라고 하고. 그래서 요거 이름을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원가법, 적산법 그렇게 불러요. 시작. 원가법, 적산법. 원가 방식으로 가액 구하면 원가법, 임대료 구하면 적산법. 비교 방식으로 가액을 구하면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 그래요. 거래 사례 비교법. 임대료 구하면 임대 사례 비교법이라 그래요. 임대 사례 비교법.
또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공시지가 기준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만요. 공시지가 기준법은요. 오직 토지 가격 구할 때만 써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토지 가격 구할 때 뭐 씁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공시지가 기준법 쓴다 하시면 되고, 여기서 말하는 공시지가가 바로 표준지 공시지가예요. 표준지 공시지가 가져와서 이제 시점 수정하고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면적 비교 등을 통해서 가액을 구해내는 걸 토지 가격 구하는 공시지가 기준법이라 그래요. 수익 방식으로 가액을 구하면 수익 환원법이라고 부르고요. 임대료 구하면 수익 분석법이라 그래요. 근데 지금 제가 칠판에 판사는 내용을 암기하지 못하시면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실력이 별로 안 늘어요. 왜 실력이 안 는다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좀 있으면 이런 거 배우거든요. 감가수정, 감가상각,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 이런 걸 배우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원가법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단어 자체가. 좀 이따 우리가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 이런 걸 배우시거든요. 이런 것들은 거래사례 비교법에서 배우시는 단어들이에요. 그리고 좀 있으면 또 우리가 환원이율, 환원 방법 이런 얘기를 배우시게 될 건데, 이거는 수익환원법에서 배우시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을 기억하지 못하시면요, 사정보정 시점 수정을 아는데 얘가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를 모르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배울 때 이걸 다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원가 방식으로 가격 임대료 구하는 방법들의 이름들, 비교 방식으로 가격 임대료 가격 구하는 방법들의 이름들, 수익 방식으로 가격 임대료를 구하는 이름들을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이걸 언제까지 기억을 하시면 참 좋겠냐면 지금 당장 요거를 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Right now. 제가 암기 방법은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암기 방법은 원가 방식으로 가액과 임대료를 구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인 게 둘 다 세 글자씩이에요. 원가법, 적산법. 비교 방식으로 가격 임대료 구하는 방법들은 각각 7글자씩이에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 방식으로 가격 임대료 구하는 방법들은 전부 다 5글자씩이에요. 수익 환원법, 수익 분석법.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3글자 2번에, 7글자 3번에, 5글자 2번에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그나마 다행인 게 가격 구하는 거랑 임대료 구하는 것들의 이름들이 각각 2글자씩만 차이가 있어요. 보세요. 원가법의 적산법이요. 거래사례 비교법의 임대사례 비교법이요. 수익 환원법의 수익 분석법인데 좀 조심하셔야 될 게, 다른 애들은 출발 자체가 달라요. 근데 수익 방식은 가액 구하는 거랑 임대료 구하는 거랑 출발은 똑같아요. 가액을 구하면 수익 환원법이요. 임대료 구하면 수익 분석법. 환원법, 분석법 이렇게 이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액 임대료 구하는 것들의 이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갖다가 지금 당장 외우자고 했으니까 입으로 한번 자꾸 뱉어보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원가 방식으로 가액 임대료 구하는 거 3글자씩 2번 시작. 원가법, 적산법, 비교 방식 7글자 3번.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 방식으로 3번, 2개. 수익 환원법, 수익 분석법. 자, 그럼 이거를 7개를 쭉 한번 나열해 봅시다. 지금 당장. 보지 말고. 보고 싶어 죽겠죠? 예, 보지 말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틀려도 좋으니까. 그래야지 지금 외워요. 시작. 원가법, 적산법,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수익환원법과 수익분석법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문제가 어떻게 나온 적이 있는지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에는, 자, 듣고 계세요? 예,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에는 임대사례 비교법, 그 다음에 적산법, 그 다음에 수익환원법이 있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OX. X. 자, 임대사례 비교법과 적산법은 임대료 구하는 게 맞죠? 근데 수익환원법은 가액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대료 구하는 방법의 이름들을 떠올리려면 수익 분석법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우리 공부를 할 때 이렇게 공부해보는 것도 좋아요. 자, 보세요. 7개를 쭉 나열하는 거지, 일단. 나열해놓고 가액 구하는 것만 4개 얘기해봐요. 그러면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환원법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임대료 구하는 거 3개 얘기해 볼래요? 그러면 적산법, 임대사례 비교법, 수익 분석법으로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하시냐면 7개를 다 나열해 주시고 가액 4개, 임대료 3개 이렇게 또 한번 해볼까요? 아예 할까 하지 말까? 예, 그나 자꾸 표정은 안 하고 싶은 표정이에요. 이거 지금 하면요 집에 가서 복습을 안 해도 된다니까. 집에 가서 혼자 외우려면 1시간, 2시간 걸리는 걸 제가 지금 10분 만에 여러분들이랑 다 암기까지 해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난 노력하는데 자꾸 왜 그래? 예. 7개를 나열하고 4개, 3개 이렇게 한번 나열해 보는 겁니다. 알겠죠? 출발합니다. 시작. 원가법, 적산법,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가액 구하는 것만 4개.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환원법. 임대료만 3개.
적산법, 임대사례 비교법, 수익 분석법. 수익 분석법. 하는 법은 가액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집에 가서 공부하실 때 요걸 지금 감정평가 3방식과 7방법을 완성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감정평가하는 방식은 비용성의 원가 방식, 시장성의 비교 방식, 수익성의 수익 방식이 있구나. 가액 임대료, 가액 임대료를 다 나열해 보면 원가법, 적산법,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하는법, 수익분석법이 있구나. 그러놓고 가액만 구하는 것만 따로 얘기해 보면 원가법에, 거래사례 비교법에, 공시지가 기준법에, 수익하는법은 이중 가액만 구하는 거구나. 임대료 구하는 것만 3개 얘기해 보면 적산법, 임대사례 비교법, 수익분석법 요 3가지는 임대료만 구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됐어요? 예. 그럼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7번 보세요. 시험에 나오는 것들. 자, 보세요. 이 중에서 중요한 건 가액 구하는 게 중요해요. 임대료 구하는 거는 제목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진짜 제목만. 그럼 우리는 가액 구하는 거니까 뭐요? 원가법, 그리고 거래사례 비교법, 그리고 공시지가 기준법, 그리고 한원법. 요런 놈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과연 원가법은 어떤 물건에 적용을 할까? 일단 기본적으로 삼각자산에 적용을 합니다. 자, 삼각자산에 적용한다는 것은 따라해 보시죠. 건건항선 해봐요. 시작. 다시 건건항선. 자, 건건항선이 뭐냐면 건물. 첫 번째 건물이에요. 유명합니다. 시험에서 건물은 원칙적으로 뭘 씁니까? 그러면 원가법 하시면 돼요. 건물은 원가법 써요. 두 번째 건항선이 뭐냐면 자, 따라해 보세요.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얘기하는 겁니다.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건물,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은 무슨 법 써요? 그러면 원가법 써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건건항선. 됐어요? 두 번째. 비시장성, 비수익성 물건은 원가법이 받아줘요. 자, 한번 해볼게요. 비시장성. 비시장성은 시장에서 거래가 잘 안 돼. 비수익성. 비수익성은 수익을 발생하지도 않아. 그럴 때는 이제 원가법을 받아줍니다. 원가법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갈 데 없는 애들 다 받아준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시장성이 있으면 뭐 써라? 거래사례 비교법 써라. 됐어요? 수익성이 있으면 뭐 써라? 수익하는 법을 써라. 근데 시장성이 없으면 거래사례 비교법 못 쓰잖아. 수익을 발생하지 않으면 수익하는 법 못 쓰잖아. 근데 누가 다 받아준다? 원가법. 원가법이 얼마나 마음이 좋은 놈이냐면요. 갈 데 없다. 그러면 즉시 원가법이 받아줘 버립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어디 부부싸움하고 갈 데 없으면 원가법을 찜질방 같은 데 가지 말고요. 원가법을 찾아가 보세요. 원가법은 갈 데 없는 애들 다 받아주니까. 좀 이따 요걸 갖다가 한 번 더 써먹을 테니까 그때 한 번 더 적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래사례 비교법은요. 일단 시장성 있는 물건에 적용을 해요. 뭐가 있는 물건? 시장성 있는 물건. 시장성 있는 물건에 적용을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염산과자동, 염산과자동이 있어요. 염산과자동, 염산과자동이 있어요. 염산과자동, 염산과자동이 있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좋아요. 예. 염이 뭘까요? 염전이에요. 염전. 모르는 거야? 염 모르는구나. 산. 살림이에요. 살림. 과. 그렇지. 가수원. 대충 느낌 맞죠? 자동차예요. 자동차. 동은 동산이에요. 염산과자동, 염산과자동이 뭔지 알려드렸습니다. 염이 뭐라고요? 염전, 산, 살림, 과수원, 자동차, 동산. 수익하는 법은 쓰는 물건들은 이건 좀 쉬워요. 수익성이 있는 물건들인데요. 수익성이 있는 물건들 중 주로 끝날 때 권으로 끝나는 애들이 수익하는 법을 써요. 권. 그래서 따라해 보시죠. 광어영. 광이 뭘까요? 광업권. 업권, 영업권. 특히 시험에는 요거 하나만 나와요. 강업권, 어업권은 나오지도 않아요. 영업권. 주로 끝날 때 권으로 끝나는 영업권 같은 물건들을 수익하는 법을 씁니다. 그럼 결론 냅시다. 자, 삼각자산, 건건항선 무슨 법 쓴다? 원가법 쓴다. 시장성 있는 물건 중 염산과자동들은 뭘 쓴다? 거래사례 비교법을 쓴다. 수익성 있는 물건 중 권으로 끝나는 광어, 영업 뭐 쓴다? 수익환원법 쓴다. 광어권, 어업권, 영업권. 됐어요? 그러면 시장성 있으면 거래사례 비교법 가면 되잖아. 수익성 있으면 수익환원법 가면 되고. 근데 시장성이 없거나 수익성이 없는 애들은 누가 받아준다? 원가법이 받아준다. 아시겠어요? 예. 그리고 하나 또 기억하셔야 될 거. 토지. 이건 따로 기억하자 그랬어. 토지는 뭐야? 공시지가 기준법. 토지는 무조건 공시지가 기준법이에요. 그럼 잘 보실래요? 토지는 방금 제가 뭐 쓴다 그랬죠? 공시지가 기준법 쓴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 새만금. 간척사업에서 만든 토지들이 있어요. 간척사업에서 만든 토지를 간척지라고 하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간척사업에서 만들었다. 간척지다. 이런 말들을 우리 부동산 학에서 쓰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부동산 학에서는요. 간척사업을 따라해 보세요. 공유수면 매립 시작.
자꾸 공유 쓰면 매립이라고 하지 이걸 갖다 간척사업이라고 하지 않아요. 부동산 학에서는. 그러면 그런 땅, 간척사업에서 만든 땅도요, 간척지라고 하지 않고, 자, 따라해보세요. 매립지, 조성지.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조성지, 매립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아, 요거는 간척사업에서 만든 간척지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잘 보시죠. 토지는 뭘 쓰면 되는데, 공시지가 기준법을 쓰면 되는데, 방금 매립해가지고 만든 조성지나 매립지는요, 그해 공시지가가 발표됐어, 안 됐어? 안 됐지. 그러면 기준할 공시지가가 없지. 공시지가 기준법을 쓸 수가 없잖아. 맞죠? 그럴 때는 무슨 법을 쓰냐면, 그렇지. 그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갈 데 없는 애들은 누가 다 받아준다? 원가법이 다 받아준다. 그래서 토지는 뭐가 맞지만, 공시지가 기준법이 맞지만, 혹시 시험에서 조성지, 매립지, 이런 얘기를 쓴다면 무슨 법을 쓸 수도 있다? 원가법을 쓸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하고 싶은지 알려드릴게요.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만 쓰지, 공시지가 기준법만 쓰지, 절대로, 결코, 절대, 원가법을 쓸 수가 없다. OX. X가 된다는 거지. 토지를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쓰는 건 맞아요. 근데 절대로 원가법을 못 쓰는 건 아니에요. 토지 중에서 간척사업에서 만든 조성지나 매립지는 무슨 법을 쓸 수도, 원가법을 쓸 수도 있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이게 나중에 기억 안 하시면 엄청 헷갈리는 게 하나 있어요. 자, 보세요. 요감 읽어볼래요? 건항선. 요감 읽어볼게요. 볼래요? 자동. 자, 건항선과 자동은요, 기계 맞습니까? 아니, 건항선과 자동은 기계 맞냐고? 그럼 질문요. 기계는 삼각자산이에요? 비삼각자산이에요? 기계는 삼각자산입니다. 건물과 기계는 삼각자산이에요. 맞아요? 그럼 삼각자산은 뭘 쓰는 게 맞는데? 원가법을 쓰는 게 맞는데, 이런 자동차와 동산 같은 기계는 또 삼각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법을 써요? 거래사례 비교법을 써요. 이게 안 이상합니까? 안 이상하군요. 그럼 내 혼자 문제 제기를 할 거예요. 잘 보세요. 원래는 삼각자산은 감가되는 물건들, 삼각자산은 원가법을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원가법이 마음이 얼마나 좋은 놈이냐면, 아까 제가 원가법은 갈 데 없는 애들 다 받아준다 그랬죠? 근데 또 특징이 뭐냐면요, 출세해서 가는 놈 잡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는 놈만 막 잡는 게 아니고요, 가는 놈도 잡지 않는 게 원가법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나 동산은 기계가 맞고요, 기계는 삼각자산이 맞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나 동산은 시장에서 빈번히 거래가 이루어지는 기계예요. 뭐가 이루어진다? 빈번히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럼 뭐가 있네? 시장성이 있네. 자, 그러면 원가법하고 거래사례 비교법 중 누가 우성이냐면, 거래사례 비교법이 우성이에요. 그러니까 삼각도 되고 시장성도 있고, 그러면, 그러니까 비용성도 있고 시장성도 있고, 그러면 경합하잖아. 그때는 누가 양보해버리냐면 원가법이 양보해버립니다. 너 가져가 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뭐가 있는 기계는, 시장성이 있는 기계는 또 누굴 줘버리고, 거래사례 비교법을 줘버리고, 누구만 받아준다? 시장성이 없는 기계만 원가법이 받아오는 거예요. 시장성이 없는 것만 받아오지, 있는 건 또 거래사례 비교법을 줘버려요. 알겠어요? 그럼 내가 비전문가인데 시장성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집에 있는 건 내가 샀으니까, 거래가 됐으니까 우리 집에 있겠네. 아니, 본인 집에서 저 자동차 이런 거 만들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건 내가 거래를 한 적이 있겠네. 근데 우리 집에 없는 것들은 내가 거래한 적이 없으니까 우리 집에 잘 없겠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본인 집에 자동차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는 분들은 돈 벌어서 사세요. 그 일반 자동차나 동산은요, 시장에서 빈번히 거래가 된다니까. 그 뭐가 있어? 시장성이 있어. 그럼 거래사례 비교법 줘버려. 근데 본인 집에 굴삭기나 불도저 있어, 없어? 없지. 선박은 선박. 선박 있으신 분들은 굳이 자기 좀 따시지 말고 선박 관리 잘 하세요. 예. 항공기 있는 분들 없잖아. 그러니까 건설기기, 항공기, 선박은 빈번히 시장에서 거래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요거는 원가법이 받아주는 거야. 같은 기계라도요,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처럼 시장성이 없는 기계만 무슨 법? 원가법. 자동차나 동산처럼 시장성이 있는 기계는 거래사례 비교법. 근데 이걸 제가 그냥 암기하라고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야. 이해를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 저 보세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A 회사에서 만든 자동차와 B 회사에서 만든 자동차예요. 근데 두 자동차가 신차 가격이 둘 3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똑같이 몇 년이 지났냐면 3년이 지났어요. 똑같이 3년이 지났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12년식이라고 보는 거지. 2013, 2014, 2015. 똑같이 3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감가상각 정도가 똑같아. 얼마 감가됐냐면 1,000만 원이 감가됐어. 근데 A 자동차는 어쩐 일인지 1,000만 원 감가되고 났는데 2,000만 원이 맞아. 근데 B 자동차는요, 어떤 일인지 분명 1,000만 원 감가됐는데 차값이 2,500이 되는 거야. 그럴 수 있어, 없어? 왜 그렇죠? 그렇죠. 그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B차종은요, 시장에서 너무 거래가 잘 돼. 내놓으면 바로 팔리고 내놓으면 바로 팔립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거래가 빈번히 이루어지네? 가격이 점점 비싸지는 거예요. 맞아요? A자동차는요, 그렇게 시장에서 많이 찾질 않아. 거래가 잘 안 돼. 그러니까 가격이 싸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비용성도 있고, 그러니까 삼각도 되고 시장성도 있는 물건들은요, 당연히 시장성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까 방금 인기 있다는 말은 사람들이 자주 찾는다. 거래가 빈번히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무슨 법을 쓸 수밖에 없어? 거래사례 비교법을 쓸 수밖에 없지. 맞아요? 거래가 잘 안 돼. 그런 놈들은 가격이, 원가법이 아니고, 왜, 자꾸 나한테 왜 그러는데. 자, 거래가 잘 안 돼. 그럼 시장성이 많이 없지? 그럼 요거는 이제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했을 때 가격이 쌀 수밖에 없다는 거지. 자동차는 원가법을 쓰기에는 너무 거래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거래사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법을 쓰는 게 맞다? 거래사례 비교법을 쓰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근데 방금 열심히 대답은 잘해 주셨는데 요것도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와요. 근데 시험에 더 많이 나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 진짜 많이 나오는데 실판 한번 바라봐 주세요. 이게 또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데 이거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거 시험 문제예요. 제가 뭐 인문과정이라고 시험에 안 나오는 거 용어 정리하고 해설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하고 있어요. 시험 보세요. 여러분 마음의 준비하세요.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어요. 자, 토지는 무슨 법을 쓰는 게 맞아? 공시지가 기준법을 쓰는,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공시지가 기준법을 쓰는 게 맞아. 맞아요? 건물은 뭘 쓰는 게 맞아? 원가법을 쓰는 게 맞아. 맞아요? 근데 보통 토지와 건물은 따로따로 그래야 됩니까? 보통 일체로 그래야 됩니까? 그렇지, 일체로. 그 토지 따로 팔고 건물 따로 팔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토지와 건물이 일체로 거래가 된다는 거죠. 그럼 감정평가사한테 가서 토지 가격만 묻고 건물 가격만 묻는 경우는 잘 없다는 거지. 중개업자한테 가서 내 땅 얼마인데 내 건물 얼마고 이렇게 묻는 경우 잘 없다는 거지. 보통 토지와 건물 어떻게? 함께 일체로 이게 얼마가 되는지를 묻는 경우 일반적이라는 거지.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잘 보세요. 토지와 이렇게 나와요. 누구와? 토지와. 건물을 어떻게 해요? 건물을 어떻게 하냐면 일괄평가면 얼마겠는가. 자, 따라해보세요. 일괄평가. 자, 그럼 잘 보세요. 토지만 있을 때는 무슨 법을 썼고 공시지가 기준법을 썼고 건물만 있을 때는 원가법을 썼기 때문에 얘네 둘을 한 번에 평가할 때는 왠지 공시지가 기준법과 원가법을 같이 적용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전혀 다른 방법인 거래사례 비교법이 나와버려요. 무슨 법이 나온다고요? 그럼 이거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토지만 있을 때는 공시지가 기준법을 쓰고 건물만 있을 때는 원가법을 쓰는데 얘네 둘을 한 번에 무슨 평가할 때? 일괄. 한 번에 평가할 때는 전혀 다른 방법이 뭐가 나와버린다? 거래사례 비교법. 아까 제가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수익환원법 중 어떤 방법을 제일 많이 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눈만 뜨면 거래사례 비교법이에요. 사실은 방법,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수익환원법 있다고 배우지만 거래사례 비교법만 쓴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거래사례 비교법을 많이 써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찍고 싶다, 내가 이걸 꼭 찍어서 문제를 맞추고 싶다 하실 때는요, 웬만하면 거래사례 비교법 찍으세요. 그럼 맞아요. 토지와 건물을 한 번에 무슨 평가할 때는? 일괄평가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써요. 근데 우리나라는 단독주택 비중이 높은 나라입니까? 공동주택 비중이 높은 나라입니까? 특이한 나라예요. 세계의 공동주택 비중이 높은 나라는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공동주택 비중이 높은 나라예요. 한 20, 30년만 전만 하더라도 상상도 못하던 일이었잖아요. 뭔 말인지 모릅니까? 예전에는 왜 아파트 사는 애들은 잘 사는 애들이고 그랬잖아요. 잘 사는 집 애들이 아파트 살고 구경 가서 좋아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일단 칠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시험에는 뭐가 많이 나와요? 아파트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아파트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제가 아파트 살거든요. 근데 저만 아파트가 사는 게 아니고 출제위원도 아파트 살 가능성이 높아요. 제 생각에는. 자, 그럼 보세요. 출제위원이 아침에 출발할 때 어디서 나오겠어? 아파트에서 나오겠지. 아파트에 나와서 시험 출제하려면 뭘 많이 낼 것 같아? 아파트를 많이 내겠지. 그리고 이 중에도요, 우리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시험이 공인중개사 시험이에요. 특히 여자분들은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시면 아파트를 많이 하세요. 아파트를 엄청 많이 하십니다. 남자분들은 아파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상가나 공장이나 땅이나 이런 거 많이 하시고.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이유 뭐예요? 남자들은 아파트에서, 그렇죠, 문을 매척을 잘하면. 그렇지, 남자들은 문을 잘 안 열어준다 그랬잖아요. 남자들은 문을 잘 안 열어줘요. 문 좀, 아파트 보러 왔는데요 그랬을 때 혼자 계신데, 여자분 혼자 계신데 문 열어달라 그러면 아무리 중개업자라고 얘기를 해도 얼굴이 이렇게 그렇죠,
좀 선하게 생기거나 그러지 않으면 문을 잘 안 열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문 잘 열어주는데, 그러니까 문이 없는데, 아니면 문이 있어도 공개되어 있는데, 항상 열려 있는데만 남자분들이 중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아파트를 중개하는데, 아파트는 감정평가 뭐 할 때 뭐 할까?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무슨 법 써요? 아파트 100% 거래사를 비교받습니다. 아파트. 자, 묻습니다. 저런 아파트 얼마입니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내가 얘기하는 거지. 5억입니다. 왜 5억이죠?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저거랑 비싼 게 오늘 아침에 5억이 거래되었어요. 그러면 의뢰인은 뭐라 그래요? 아, 이게 거래사례 비교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지 거래사례 비교 100% 씁니다. 근데 문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시험에는 아파트가 많이 나오는데 아파트로 시험 안 뜬다는 거예요. 아파트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파트로 안 뜬다. 그럼 시험은 어떻게 뜨느냐? 자, 따라해보세요. 집합 건물. 집합 건물로 떠요. 이 아파트로 안 뜨고 집합 건물로 떠요. 집합 건물. 그리고 아파트에서는요. 아파트 한 동 전체가 다 지 건가? 아니죠. 아파트에 만약에 227동 1001호라면 227동 1001호만 자기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아파트에서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민법, 특별법에서 배우시는 이 내용입니다. 나중에 민법 시간에 배우시도록 하고,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 따라하세요.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 시작. 이게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이 바로 227동 1001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나중에 이제 민법 시간에 전유 부분 이렇게 얘기할 건데,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데 건물 부분하고, 아파트에는요, 본인 땅 그러면, 아파트에서 내 땅 그러면 여러분들 욕먹어요. 아파트에서는 내 땅이 아니고, 자, 따라해보세요. 대지 사용권. 아파트에서는 대지 사용권이라 그래요. 이게 아파트마다 다 달라요. 몇 프로 가지고 있는지. 이걸 갖다가 한 번에 일괄평가한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럴 때도 무슨 법을 쓴다? 거래사례 비교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이런 경우인데,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에서 아파트로 나와주면 참 좋겠는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아파트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그 대지 사용권을 일괄해서 평가할 때는 무슨 법을 씁니까?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런데 잠깐만요. 그런데 제가 공부 확실하게 정리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결혼해서, 자, 따라해보세요. 일괄평가. 따라 하시라고 하면 따라 하는 게 좋아요. 따라 하시는 게 좋아요. 일괄평가? 일괄평가가 뜨면요, 예외 없어요. 무조건 거래사례 비교법이에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공부해요. 일괄평가 뜨면 무조건 거래사례 비교법이다. 이렇게 공부를 하고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도 공부를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 공부를 안 해서 못하는 게 아니야.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또 공부를 한다는 거. 알겠죠? 학창시절에 그런 애들 있잖아. 진짜 공부 열심히 해. 점심 밥도 안 먹고 공부, 시간을 전폐하고 공부하는 애들 있잖아. 성적은 자꾸 안 나오고. 방법이 문제인데, 그런 애들은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공부를 해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그 대지 사용권을 일괄해서 평가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쓴다. 왜 이렇게 안 이루어지지? 하면서 또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그 대지 사용권을 일괄해서 평가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쓴다. 안 외워져. 다음 기회에 하고 넘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점수가 안 나오는 거지. 자꾸. 특히 우리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라는 걸 명심하시고요. 객관식 시험의 묘미를 갖다가 반드시 살리셔야 됩니다. 우리 객관식 시험에서 땡땡 평가 중 일괄평가가 딱 떴다. 그러면 앞에 있는 단어 무시하시고 무조건 거래사례 비교법을 써요. 그럼 저를 보시고. 토지는 무슨 법? 공시지가 기준법. 건물은 원가법. 얘네들을 일괄평가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다시. 잠깐만. 내가 말 안 했잖아. 말이 너무 길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출발해야 됩니다. 충전 좀 하고 출발해야 됩니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 소유권에 해당이 되는 건물 부분과 그 대지 사용권을 일괄평가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 일괄이 뜨면 무조건 거래사례 비교법이야. 시험이 진짜 많이 나오지. 집합 건물은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공동주택 비중이 높은 나라니까.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래, 이거. 살림이죠. 산하지 말고. 뭐예요? 살림. 지금부터 살림이 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살림은 요것과 요것을 살림이라 그래요. 요것과 요것을 살림이라 그래요. 요것은 뭐냐면, 자, 따라해보세요. 산지. 요것은 뭐냐면, 요건 임목. 그리고 우리가 보통 나무가 서 있는 땅 뭐라 부르고? 산지, 나무, 임목. 자, 그래서 개론 시간에는 웬만하면 임목이라고 하세요. 임목이라고. 알겠죠? 개론 시간에는 나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알겠어요? 내가
지난주부터 자꾸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개론 시간에는 웬만하면 임목이라고 하셔야 되지 나무 그러지 마시고 간척삽 하지 마시고 공율수면의 매립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쓰는 단어들이 있다는 거지. 그런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적응해서 쓰시는 게 좋아요. 알겠어요? 민법 시간에도 그 배우시는 단어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단어들을 가서 자꾸 일상생활에서도 쓰시는 거예요. 민법 시간에 왜 추정한다, 간주한다 이런 거 배우시잖아. 그 애가 저기 그 받아쓰기를 잘 못해오면 넌 다음번에도 이렇게 점수를 맞으면 머리 나쁜 것으로 추정해버릴 테야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자꾸 일상생활에서도 우리 민법에서 쓰는 용어나 개론에서 쓰는 용어를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개론 시간에는 나무가 서 있는 땅을 산지, 나무를 임목, 산지, 임목, 산지, 임목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를 구분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무슨 평가요? 구분평가한다. 자 그러면 뭐 따로? 산지 따로 얼마, 임목 따로 얼마. 실제로 감정평가사한테 산림평가 맡기면요. 평가서가 어떻게 오냐면 산지는 얼마고 임목은 얼마입니다. 이렇게 와요. 근데 자 칠판이요. 산지는 제일 중요한 글자가 뭐죠? 지가 뭐죠? 땅이죠. 그럼 이거 무슨 법을 써야 돼요? 공시기준법 쓰면 돼. 맞잖아요. 임목은 무슨 법을 쓰냐면 임목은 무슨 법 쓸까? 임목 무슨 법 쓸까? 거래사례 비교법 쓰면 돼요. 무슨 법이요? 거래사례 비교법. 제가 그랬잖아요. 모르겠을 때는 무슨 법을 쓰는 게 제일 맞다. 거래사례 비교법을 제일 쓰는 게 제일 맞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건건항산 했잖아. 건건항산 무슨 법? 원가법. 광어영 했잖아. 그건 무슨 법? 수익환원법. 그거 말고는 다 거래사례 비교법 하셔도 돼요. 염산과자동이 아니더라도. 산림 중에서 임목은 무슨 법을 쓴다? 거래사례 비교법. 그런데 자 따라해 보시죠. 소경목님 해봐요. 시작. 자 소경목님이란 건 뭐냐면 어릴 소자예요. 어릴 소자. 그러니까 지름이 짧은 나무예요. 어린 나무들은 시장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별로 없다고. 그럼 그런 애들을 거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임목은 주로 거래가 돼야 안 돼요. 되는데 소경목님들은 거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거래가 안 된다는 말 좀 유식한 말로 시장성이 없다. 그러면 한 번 더 물을게요. 그럼 소경목님은 무슨 법 쓰겠다? 그렇지. 그 말을 떠올리셔야 된다는 거지. 자 다시. 원래는 임목은 무슨 법 쓴다? 거래사례 비교법 쓴다. 산지는 공시지가기준법 쓰고. 갑자기 나한테 왜 그래요? 산지는 땅이잖아. 산지는 무슨 법? 공시지가기준법. 임목은 거래사례 비교법. 근데 임목 중 소경목님이 뜨면 무슨 법? 원가법. 왜 소경목님 원가법인지 대충 감이 오죠? 원래는 임목은 거래사례 비교법이 맞는데 소경목님은 시장에서 거래가 잘 안 돼. 시장성이 없어. 누가 받아줘? 원가법. 근데 평가사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됐고 전체 얼만데? 즉 무슨 평가를 의뢰할 수도 있냐면 일괄평가를 의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유명한 말이 나왔네요. 일괄평가 무슨 법 써요? 거래사례 비교법 써요. 거래사례 비교법. 그럼 정리합시다. 산림은 산지와 임목으로 무슨 평가한다? 구분평가한다. 맞아요? 이때 산지는 무슨 법 쓰고? 공시지가기준법 쓰고. 임목은 거래사례 비교법 쓰는데 그 임목이 소경목님이면 원가법을 쓰고 한번 일괄평가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쓴다. 끝났거든요. 절 보시고요. 이거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 표 한번 만들어 보아요. 자, 비용성, 원가 방식, 내가 다 있다. 시장성, 비교 방식, 진짜 이러다 내가 다 하겠다. 진짜 수익성, 수익 방식. 다시 정실줄 잡고 뭘 묻는지 몰랐기 때문에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3방식부터 얘기하자는 거야. 비용성, 원가 방식, 시장성, 비교 방식, 수익성, 수익 방식. 7방법 쭉 나열해 주세요. 시작. 원가법, 적산법,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지가기준법,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자꾸 보고 얘기하면 안 되지. 안 보고 해야지. 가액만 구하는 거 일끔일끔 보면 안 되지. 안 보고 해야지. 가액 구하는 거 4개. 시작.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공시지가기준법, 수익환원법. 임대료 구하는 것만 3개. 적산법, 임대사례 비교법, 수익분석법. 되셨어요? 원가법 쓰는 물건 4개만 얘기해봐요. 시작. 건건, 항선. 갈 데 없는 애들 2개 얘기해봐요. 비시장성, 비수익성. 토지 중에서 2개 얘기해봐요. 조성지, 매립지. 이런 애들 원가법 쓴다. 됐어요? 두 번째, 거래사례 비교법은 시장성 있는 물건인데 5개 얘기해봐요. 시작. 염산과자동, 염산과자동. 이렇게 하시면 되고. 수익환원법은 건으로 끝나는 수익성 있는 물건인데 3개 시작. 광어영 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광어영. 절 보시고요. 항공기, 건설기계 선박 아세요? 뭐예요? 기계예요. 아니 뭐 원가법인데 기계예요. 자동차 동산도 기계예요. 자동차 동산은 시장에서 빈번히 거래가 돼한대. 돼. 그럼 무슨 법 쓰고? 거래사례 비교법을 쓰고.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처럼 거래가 안 되는 기계만 원가법을 받아준다. 또 대답하셔야지. 토지만 있을 때는 공시지가기준법, 건물만 있을 때는 원가법, 일괄평가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 소유권에 해당이 되는 건물 부분과 그 대지 사용권을 일괄평가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 거래사례 비교법을 쓴다. 맞아요? 산림은 산지와 인목으로 무슨 평가하는 게 원칙? 구분해서 평가하는 게 원칙. 그럼 따로따로 평가해 봅시다. 산지는 무슨 법? 공시가 기준법. 그 다음에 인목은 거래사례 비교법. 근데 그 인목이 소경목립니다. 원가법. 얘네들을 일괄평가하고 싶다. 거래사례 비교법. 반드시 한 문제 나온다, 여기서. 반드시 한 문제. 여러분들이 저랑 수업 40분 했는데 40분에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온다. 남는 장사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남았어. 남는 장사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40분 수업했고 지금 이걸 갖다가 수업 시간에 다 얘기를 해주실 수만 있다면 남는 장사 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하나 더 갑시다. 여러분들 지금 사실은 여러분들 방금 보신 거 빙산의 일각입니다. 빙산의 일각.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제가 보세요.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원래 3, 4월 달에 가야지 하는 수업인데 미리 당겨서 한번 해보려고요, 제가. 미리 당겨서. 제발 보세요. 자, 건물은요, 원가법 쓰는 게 맞을지, 아니면 아직 대답하지 마세요. 거래사례 비교법 쓰는 게 맞는지, 수익환원법 쓰는 게 맞는지를 얘기해 주실 거예요. 원가법 써서 구한 가격을 자, 따라해보세요. 적산가격. 이런 가격을 적산가격이라 그래요. 거래사례 비교법을 써서 구한 가격은 자, 따라해보세요. 비중가격. 수익환원법을 써서 구한 가격을 수익가격이라 그래요. 무슨 가격이요? 수익가격. 그럼 잘 들어봐요. 이 건물을 적산가격 써서 구했더니만 1억이야. 비중가격 써서 구했더니만 1억 2천으로 나왔어. 수익환원법으로 써서 구한 가격이 1억 4천이 나왔다는 거지. 근데 방금 구한 1억 2천, 1억 4천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자, 따라해보세요. 시산가액. 이런 가액을 시산가액이라 그래요. 자, 그런데 건물은 여러분들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수익환원법 중 뭘 쓰는 게 원칙이라고 배웠어요? 원가법을 쓰는 게 원칙이라고 배웠잖아. 이게 무슨 가격으로 구하는 게? 적산가격 구하는 게 원칙이잖아. 그래서 여기다 가중치를 80% 때리는 거예요. 1억에 80% 때리면 얼마예요? 8천. 계산은 내가 할까요? 예. 그러면 나머지는 10%씩 때리는 거예요. 나머지 10% 때리니까 이게 얼마 나오냐면 1200이 나오고요. 맞아요? 요거는 1400이 나와요. 맞아요? 요걸 더해. 다음에 이게 얼마 나오냐면 1억 600이 나와. 얼마? 1억 600. 그럼 칠판. 이 1억 600이 이 부동산의 최종평가액입니다. 최종평가액. 그러니까 이 건물은 얼마짜리다? 1억 600짜리예요. 맞아요? 그럼 아까 구했던 1억 2천, 1억 4천. 그러니까 아까 구했던 원가법으로 구했던 무슨 가격과 적산가격과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구했던 비중가격과 수익환원법으로 구했던 수익가격은 시산가액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럼 시산가액이 있으면 뭔데? 시산가액은 최종평가액이 되기 전이에요. 되기 전에 중간과정의 가격이에요. 중간과정. 그럼 이 시산가액들은 뭐 해야 되냐면 조정을 해야 돼요. 조정을 해야지 최종평가액을 구할 수가 있어요. 조정하는 건 어려워하지 마시고 평균 내면 돼요. 근데 평균을 내는 방법에는 두 가지 평균이 있어요. 하나는 산술평균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가중평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잘 들어요. 산술평균 먼저 알려드릴게요. 산술평균은 요거 세 개를 더해. 다음 얼마? 3억 6천. 다시. 이거 세 개를 더해. 다음 얼마? 3억 6천. 세 개를 더했지. 나누기 3 때리는 거야. 그럼 얼마? 1억 2천. 방금 우리가 했던 짓을 산술평균이라고 하는데 그런 짓을 하시면 안 돼요. 산술평균은 언제 하는 거냐면요. 점수 채점할 때나 산술평균을 합니다. 자, 봐봐요. 개론 80점. 민법 40점. 개론은 왜 80점이 나와요? 내한테 배웠으니까 80점이 나오는 거지. 민법은 왜 40점? 신대로한테 배웠으니까 40점이 나오는 거지. 그럼 두 개 합치면 얼마? 120점. 두 개 합치면 120점이죠? 근데 몇 과목이야? 두 과목. 나누기 때리는 거지. 얼마? 60. 합격이네. 누구 덕분에? 내 덕분에 합격이네, 내 덕분에. 그러면 너무 고마우면 선물은 여기다 쌓아두시면 된다는 거지, 선물은. 선물은 여기다, 부끄러워서 선물 가져왔지만 못 내시는 분들은 여기다 쌓아두시고 나중에 가시면 돼요. 나중에 수고해 간다는 거지. 알겠죠? 이럴 때 산술평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산술평균. 산술평균은요, 두 개일 때는 나누기 1을 때리면 되고, 합쳐가지고, 세 개일 때는 나누기 3을 때리면 되는 거지. 근데 가중평균은 뭐냐면요, 가중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건물은 무슨 법을 쓰는 게 원칙이죠? 원가법을 쓰는 게 원칙이지. 그러면 적산가격의 가중치를 많이 때리는 거지. 하지만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한 개 물건을 감정평가할 때 한 개 법만 쓰지 않아요. 그러면 다 써요. 감정평가사한테 감정평가를 맡기면요 다 써요. 이 물건의 적산가격은 얼마고 비중가격은 얼마고 수익가격은 얼마다 다 써요. 나머지 가격들의 가중치를 적게 때려서 가중평균하여 최종평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이제 와서 이제는 내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는 제가 말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대답하세요.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는요, 원가법 써요, 거래사례 비교법 써요, 수익환원법 써요, 아니면 다 써요. 그렇지. 그걸 말할 수 있어요. 다 써요.
다 써서 가격을 다 구해. 근데 그 가격 나온 거 3개 있잖아. 그 가격들은 무슨 가격이라 그래? 시산가액이라 그래. 아직 시산가액은 최종평가액이 아니야. 아니야. 최종평가액이 되기 전에 중간과정이야. 얘네들을 조정해야지만 최종평가액을 올 수가 있어. 조정할 때는 무슨 평균한다? 가중평균한다. 무슨 평균하면 안 된다? 산술평균하면 안 된다. 까지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제가 여러분들을 테스트 해봐도 될까요? 할까요? 하지 말까요? 테스트 해도 될까요? 진짜 된다 그랬어. 진짜. 예, 7번 보세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다행이네. 그럼 절 보고 대답하세요. 자동차는 원가법 써야 돼, 거래사례비교법 써야 돼, 수익환원법 써야 돼, 다 써야 돼. 다 써야 돼. 어우, 깝깝 죽겠네, 진짜. 거래사례비교법. 다 써야 돼. 맞아요? 다 썼더니만 가격이, 이 자동차가 비싼 자동차인가 봐요. 가격이 이렇게 나왔어. 1억, 1억 2천, 1억 4천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자동차는 뭘 쓰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거래사례비교법을 쓰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비준 가격에다 가중치를 많이 때려요. 70% 때릴까? 나머지는 20%. 나머지는 10%씩 때리는 거야. 그럼 요거 얼마냐면 2천. 요거 얼마? 8,400. 계산 내가 할게요. 요건 얼마? 1,400이 됩니다. 맞아요? 그럼 이 자동차 가격은 얼마가 되냐면 1억 1,800이 됩니까? 맞아요? 이 자동차 가격은 1억 1,800이 됩니다. 이 자동차의 1억 1,800은 이 자동차의 최종 평가액입니다. 맞아요? 그럼 아까 구했던 1억, 1억 2천, 1억 4천은 무슨 가액? 시산가액. 시산가액은 아직 최종 평가액이 되기 전에 중간 과정입니다. 얘들을 조정해야지만 평가액이 됩니다. 최종. 맞아요? 조정할 때는 무슨 평균한다? 가중평균한다. 선생님 그러면 70%, 20%, 10%는 이건 누가 알아서 하는 건데? 평가사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80, 10, 10 때려도 되고요. 70, 15, 15 때려도 되고요. 60, 20, 20 때려도 돼요. 평가사 재량이에요. 평가사 재량이에요. 사실은 이런 말 하면 안 될지도 모르지만 평가사가 이 물건을 약간 높게 평가하고 싶다면 평가사 의지대로 약간 높일 수 있어요. 평가사가 이 물건을 약간 가격을 까고 싶다 그러면 평가사 의지대로 약간 깔 수 있어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어떤 커넥션 같은 것도 많았어요. 평가사, 이게 평가사 자율입니다. 근데 평가사들, 그들도 협회가 있기 때문에 너무 편하게 높게, 너무 편하게 낮게는 못하는 거지, 통상적으로. 근데 약간 1, 2천 정도, 1, 2천 정도도 까고 높이고 하는 건 얼마든지 평가사 재량으로 가능해요. 다만, 이렇게는 안 되지. 자동차는 뭘 쓰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거래사례 비교법을 쓰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여기다 20%를 때리고, 여기다가 60, 여기다가 20 이렇게 때리는 거 안 되지. 또 뭔 말인지 모르다 또. 건물은 뭘 쓰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원가법 최소한 30, 33% 이상은 건물에다 때려야 된다는 거지. 원가법에다가. 왜냐하면 그게 원칙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배웠던 건 사실은 원칙이에요. 원칙에다가 가중치를 어떻게 때려? 많이 때려. 예외에다 가중치를 적게 때려. 그래서 최종 평가액을 산출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사실 여기까지 하면요. 앞쪽 파트 옛날에는 저기 22회 때는 아직도 기억나요. 22회 때는 여기서만 3개가 나왔어요. 22회 때는 방금 제가 수업했던 거에서만 3개가 나왔어요. 기억에 상당히 오래 남는 해입니다. 20회 때인가 22회 때인가 3문제가 나와버려요. 여기서만. 그러니까 어떤 물건에 무슨 법 쓰느냐 그것도 하나 나오고 시산가액도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어떻게 나냐면 여기다 네모 빵빵 비워놓고 다음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나열하 하시오 하고 3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지 말고 해보자고 했던 이유가 보지 말고 자꾸 하시면요. 그런 문제는 10초짜리 문제예요. 아니 우리가 원가법, 적산법,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공시가격법,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을 아는 사람이 네모 비워놓는 문제를 못 풀겠냐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집에 가서 따로 공부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수업 시간에 완벽하게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제가 자꾸 반복을 시켜드리는 이유는 여기서 끝내고 집에 가서는 따로 공부하지 말자라는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교재를 좀 볼게요. 교재 57쪽. 57쪽. 표가 하나 나올 거예요, 표. 표 찾았어요? 예. 1번 가치론과 평가 3방식이 나오는데요. 먼저 비용성 하는 거 나와요? 비용성 밑에다가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쓰실래요? 비용성 밑에다가 건건항선. 건건항선. 쓰셨어? 예. 시장성 밑에다가 쓰실래요? 시장성 밑에다가 염산과자동. 염산과자동. 염산과자동, 염산과자동. 쓰셨어요? 수익성 밑에다가 쓰실래요? 광어영. 광어영. 광어영 쓰셨나요? 예. 그리고 옆에 보니까 3방식의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이 있나요? 예. 그 옆에 원가법, 적산법,
그 밑에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공시지가기준법, 그 밑에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이 있습니다. 알겠죠? 예. 1번 표 앞에다가 별 하나 때려 두시고요. 1번 표는요, 집에 가셔서 완벽하게 암기하실 때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되셨어? 예. 그 밑에 2번으로 가시니까 시산가격의 조정이란 말이 나옵니다. 시산가격이 뭐냐? 동남 1번. 감정평가 각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구한 밑줄합니다. 적산비준 수익가격. 대답해 주세요. 원가 방식으로 구하면 무슨 가격? 적산가격. 적산의 동그라미 한 번 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구하면 비준가격. 비준의 동그라미 한 번 더. 수익환원법으로 구한 가격은 무슨 가격? 수익가격. 수익의 동그라미 한 번 더. 동그라미 2번. 이 시상가격이 뭘 말하는 거냐면요. 밑줄 쭉 끝까지 밑줄 그시면 됩니다. 최종평가액을 산출하기 전에 중간 과정에 시산적 의미를 가진 밑줄 하시고 최종평가액으로 산출되기 전의 동그라미 중간 과정의 네모. 자, 그럼 질문. 시상가격은 최종평가액이다 아니다? 아니다. 최종평가액이 되기 전에 무슨 과정이다? 중간 과정이다. 맞아요? 예. 가로 2번에 시산가격의 조정이란 말이 있습니까? 예, 거기 마지막 두 줄만 밑줄을 쭉 그으시면 됩니다. 마지막 두 줄.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 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밑줄 하시고 시산가액을 조정한다는 말이 있습니까? 예, 조정의 동그라미를 한번 다 하세요. 밑에다 쓰세요. 가중평균. 가중평균. 가중평균 쓰셨나? 가로 열고 산술평균 X. 자, 그럼 대답하세요. 시산가액을 조정할 때는 무슨 평균하지 마시고 평균하지 마시고 무슨 평균하여? 가중평균하여 최종평균을 산출하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한 장 넘겨보시면 58쪽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나옵니까? 예. 요걸 갖다가 오늘은 뭐 무리하지 말고요. 오늘 무리하지 말고 1번부터 11번까지만 다 암기를 할 겁니다. 무리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딱 1번부터 11번까지만 딱 암기를 할게요. 알겠죠? 예. 대신에 어떤 암기를 하셔야 되면 완벽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예. 1번부터 11번까지. 오늘은 너무 무리하지 맙시다. 우리 오늘 15번까지 암기하지 말도록 해요. 알겠죠? 예. 15번까지는 우리 1월달 가서 암기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1번부터 11번까지만 우리 암기하도록 해요. 근데 이거 암기를 갖다가 다 했어요. 암기 다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만 해드릴 거예요. 1번 갑니다.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무슨 가치를 기준으로? 시장가치 네모. 시장가치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예, 그럼 그렇게 갑니다. 시장가치는 대상 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의 통상적 밑줄.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해서 공개된 다음 충분한의 밑줄. 그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서 정통한의 밑줄.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때 신중하고 자발 밑줄.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가격을 말한다. 성립될 가능성의 밑줄. 자, 밑줄 건 것만 읽혀주세요. 시장가치는 무슨 시장? 통상적 시장, 충분한 기간, 정통한 당사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 성립될 가능성. 되셨어요? 예. 2번으로 갑니다. 토지 뜹니까? 동그라미. 그 옆에 공시지가기준법 뜹니까? 동그라미. 토지 뭐 쓰시오? 공시지가기준법 쓰시오. 됐죠? 3번 건물 동그라미. 그 옆에 원가법 동그라미. 했죠? 4번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 소유권에 해당되는 건물 부분과 그 대지 사용권을 일괄 동그라미. 그 옆에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일괄 동그라미. 그중 옆에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한다. 거래사례 비교법 동그라미. 뭐가 뜨면? 일괄이 뜨면 무슨 법 쓰시오? 거래사례 비교법 쓰시오. 5번 유명합니다. 살림 뜹니까? 동그라미 할게요. 살림을 평가할 때는 산지와 임목으로 구분해서 평가한다. 구분 동그라미 할게요. 이 경우 임목은 거래사례 비교법을 쓴다. 임목 동그라미, 거래사례 비교법 동그라미, 그 옆에 소경목림 동그라미, 원가법 동그라미, 한 줄 내려와서 일괄 동그라미, 그 옆에 거래사례 비교법 동그라미. 자, 동그라미 한 것만 대답해 주세요. 살림은 산지와 임목으로 구분, 이때 임목은 거래사례 비교법, 그 임목이 소경목림이면 원가법, 일괄 평가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 6번, 7번은 묶어보아요. 6번, 7번 묶어보았습니까? 6번에 자동차 동그라미, 그 옆에 동산 동그라미, 그 옆에 거래사례 비교법 동그라미. 7번에 건설기계 동그라미, 그 옆에 선박 동그라미, 그 옆에 항공기 동그라미, 그 옆에 원가법 동그라미. 바로 옆에 원가법이 있습니다. 그럼 대답해 주세요. 같은 기계라도 자동차 동사는 거래사례 비교법,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는 원가법. 8번은 다른 거 됐고 영업권만 동그라미, 그 줄 끝에 수익하는 법의 동그라미. 한 줄 내려오시면 있어요. 수익환원법. 영업권은 무슨 법? 수익환원법. 9번, 10번, 11번은 묶어보아요. 자, 9번, 10번, 11번은 보니까 제목이 뭐예요?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수익 환원법. 전부 다 가액 구하는 건가요? 임대료 구하는 건가요? 가액. 그래서 끝날 때 가액만 동그라미 해주세요. 끝날 때 가액만. 셋 다 뭐 구하는 거다? 가액 구하는 거다. 임대료 구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원가법도 가액 구하는 거, 거래사례 비교법도 가액 구하는 거, 수익하는 법도 가액 구하는 거. 그럼 만약에 시험 지문에 적산법, 여기는 없지만 적산법, 임대사례 비교법, 수익 분서법이 있다면 끝날 때 뭐로 끝날 것? 임대료로 끝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다 암기했어 안 했어요? 축하드려요. 오른쪽 59번에 59쪽에 원가 방식 나옵니까? 요거는 좀 이따 하도록 하고요. 책을 조금 더 넘기셔서 교재 페이지 유명합니다. 63쪽. 교재 페이지 63쪽에 제4장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나옵니까? 자, 우리 결혼해서 시험에 꼭 나오는 파트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2문제 나왔습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서만 상당히 중요한 파트. 좀 쉬었다가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